자, 우리 시장 지금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오늘 진짜 전략 이 시간 강영현 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강영현 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유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2014년 이후로 지금 처음으로 장중 100달러를 돌파를 했고요. 네.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인플레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FOMC 긴축 스케줄에 이거 좀 조정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뭐 아직까지도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악재가 발생하면 그거를 호재로 둔갑시켜서 해석하는 능력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조금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에 대한 결론이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끝날 거냐, 반으로 쪼갤 거냐, 아니면 다 침공해서 자기 영토 만들고 거기다가 뭐 자기들 정부를 심어서 러시아 마음대로 할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서방 세계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제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지속될 거냐.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북한처럼 러시아를 그냥 가둬놔 버리고 앞으로 10년, 20년간 그렇게 해버릴 거냐. 아니면 중간에 협의하고 에너지는 다시 빠져나올 거냐. 어떤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푸틴은 키예프까지 탱크를 몰고 들어가서 점령을 해야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할 거면 중간에서 여기서 후퇴해버리거나 협상해버리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괜히 탱크 움직였다고 다음에 있는 뭐 러시아도 대통령 선거가 있죠. 다음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혹시라도 미스가 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여론 자체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제재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핵심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뭐 유가가 여기서 평균적으로 10% 정도 더 올라간다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반영될지를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악재는 악재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그동안 천연가스 같은 것들은 대체적으로 난방에 이용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조금 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3, 4월로 가면서 완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푸틴도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에서 전쟁을 끝날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지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5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가다 기대감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왔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거. 인플레라고 하는 건 실질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기대 심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말해서 사재기를 사람들이 할 거냐 말 거냐 그 정도가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거가 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로 보았을 때 다시 또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요 차트를 보시면 블룸버그 원자재 가격 현물지 스팟입니다. 고정거래 가격으로 주로 거래가 되고 하긴 하지만 스팟 가격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사상 유례 없는 슈팅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2001년 닷컴 버블 이후로 최고치로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보다도 높네요.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니켈이라든가 구리는 지금 뭐 어떤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안 움직이고 있는 니켈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먹거나 혹은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 쪽에서 오는 부분들은 조금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게 또 이제 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지구과학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도 있는데요. 네. 여기 이제 항로가 여기 원래 빨간 점선으로 이렇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 기지인 독일하고 아시아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이렇게 직선 항로로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서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구본에서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윗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선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구가 둥글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주율로 봤을 때는 짧은 거리로 북반구를 거쳐서 러시아 항공을 통과해서 중국을 넘어가면 그러면 짧은 거리로 비행기가 다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이런 노란색 점선 루트로 항해 루트, 항공 어떤 뭐죠? 비행 루트가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구의 어떤 원주율이 긴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비행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운송비,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악재가 맞는데 이 악재를 시장에서는
적응해 가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변화들을 어디에서 균형점을 맞출 거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균형점을 좀 찾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악재는 일단 지금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네. 부장님은 지금은 조심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을 연준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색깔이 변할 것 같은데 네. 연준의 긴축 속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반영하는 것들을 보면 50bp 올린다고 했던 것들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빅스텝 얘기는 이제 싹 들어간 예, 것 같아요. 빅스텝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25bp씩 몇 번을 올릴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너무 이렇게 나이브하게 이거 전쟁 터졌으니까 연준이 돈 푸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지금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거는 그냥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국채는 안전할 거야 하고 그거 그냥 사는 거지. 그게 앞으로 경제가 페드가 금리를 안 올릴 것 같아서 글로 내려서 금리를 낮출 거다라고 보고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긴축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페드가 돈을 걷어들이고 QT 해가지고 돈 풀린 것들 싹 다 걷어들이고 금리 올리고 하는 거 말고는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안 나왔습니다. 인플레라고 하는 거하고 거품이라고 하는 거하고 독재라고 하는 거는 지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누군가 개입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데 지금 운송 비용,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유가까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스위프트망을 통해서 완전히 옥죄 버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단기적으로 돈이 필요한 데가 있겠죠. 그럼 달러를 배포해서 글로벌리하게 조금 풀어주고 러시아 혹은 영국 쪽에 투자를 해놨는데 그거가 막혀가지고 부도나는 일이 없도록 또 미국 내에서도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돈이 풀리는 거지만 그게 예전처럼 완화적인 정책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문제는 두 개입니다. 뭐 이게 인플레를 만진다라고 하는 거가 한 가지고 또 연방기금 페드 펀드 레이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게 하늘색으로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그러면 1970년대 오일 쇼크 났던 데보다 더 빠졌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달러 자체가 신뢰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미국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걸 끌어올려서 실효금리를 올리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폭이 얼마나 더 가파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미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리얼 GDP입니다. 이런 쪽에서 보시면 그동안 금리 인상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노미널 GDP 쪽도 보지만 인플레이션을 반영했을 때는 경제가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플레가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푹 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경제에 부담이 되고 증시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큰일인데라고 하면서 매수 공백이 생겨버리면 주가는 레벨 다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되 국내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국내 시장 자체는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은 굉장히 강한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매물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경제가 더 불어지고 우리가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졌다라고 하면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팔 사람들 다 팔고 신용이나 이런 물량들은 다 빠질 건 빠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사주면 올라가는 장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1%, 2% 빠진다 하더라도 갭으로 1% 하락했다가 양봉을 내버리는 흐름들이 나오는 게 한국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난 동안 제가 박스를 그려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노란 박스 안에서 이 박스를 하향 돌파할 거냐 우상향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딱 중간에 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보라색 박스에서 나오는 거겠죠. 이쯤에서 매물대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노란 박스에 갇혀버리게 되면 다시 박스권 등락을 하다가 방향성을 찾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기간에 한국 시장이 그렇게 나빴느냐라고 하는 거, 특히
WTI가 막 올랐을 때 한국에서 살 업종과 섹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보았을 때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남은 카드가 뭐가 있느냐? 베네수엘라, 이란 불러다가 니들 그동안 반성 많이 했지, 경제 많이 무너졌지. 그래서 러시아 내가 제재를 할 테니까 니들 거 좀 기름 사줄 테니까 좀 팔래? 라고 하면서 어떤 제스처를 취할 수 있죠. 그럼 이란 핵 합의, 변경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란에 있는 뭐 원유 시설 같은 것들 다 리프레시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제일 잘하는 애들이 한국 건설사들이나 EPC 업체들이기 때문에 잠깐 들어와서 일 좀 해줄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글로벌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큰 흐름에서는 원유 쪽으로 다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시설 투자 이런 쪽에서 흐름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잠궜기 때문에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든가 독일 쪽에서 주고받는 시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걸 잘하는 쪽이 한국의 조선이나 중공업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관관, 파이프 이런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은 확인된 시장 선택과 집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지난주 관심주 리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고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금리 올라가니까 빚 많은 기업들은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빚 많은 기업들은 네. 사지 말자. 네, 재무제표 보시고 에비타 그러니까 뭐 기업 이익을 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 높고 가격 전가가 잘 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공급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건설 쪽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 시설 관련돼서 램프업 하면서 그쪽에 투자 그러면 그쪽 해외 시장 터지고 국내 시장도 터지는 건설주들 대형 건설주들 보시면 시장 흐름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리오프닝 관련돼서 해외 쪽 보시면 카지노나 이런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쉬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리오프닝 뭐 여행, 카지노, 항공 이런 것들은 아마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도 유상증자 나온다면 밑에서 받아서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동안 뭐 대덕전자나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들은 업사이클이 지금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가 좀 완화되면 뭐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더 갈 수 있는 네, 거라고 갈 수 보시는 있을 거네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싸기 때문에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카본이나 동성화인텍 같은 업체들은 LNG 관련된 시설 투자에서 꼭 필요한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미국하고 독일하고 이쪽에서 전반적으로 예전에는 파이프로 갔다 오던 거를 이제는 탱커로 실어서 운반하는 시스템을 가질 거기 때문에 그쪽 시설 투자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그쪽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특히 좀 살펴볼 업종과 테마가 있다면 어디서 좀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재무제표를 정리하다 보니까 5G 종목들 중에서 인빌딩 장비 쪽에서 너무 안 갔잖아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많이 타격을 받았는데 많이 빠진 것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빌딩 장비 쪽은 이제 뭐 밖에 있는 외생 5G가 아니라 건물 안에서 이제 5G가 터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HFR이라든가 이노와이어 같은 스몰셀 업체들, 그다음에 억세스 포인트 만드는 애들은 잘 지켜보시면 주가 바닥 찍고 내년 정도까지는 상승 추세,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테마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카지노 관련주, 대형 건설주, 그리고 PCB 업체 꼽아주셨고요. 특히 이번 주에 주목해볼 종목은 뭐 HFR, 이노와이러스 같은 5G 관련주, 기지국 관련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전략,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